반갑습니다. 1학년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오프라인 시간에 이어서 법의 이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더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만났을 때 이제 법의 이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 중에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정의를 뜻하는 우리 정의의 여신상 만들어 보기까지 아마 활동지에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두 가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못했죠. 그래서 하는 김에 우리 오늘 법의 이념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같이 올려놓은 활동지 네 번째 시간이라고 된 걸 같이 보고요. 오늘은 이제 법의 이념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념이라는 게 뭘까요? 이념. 그리고 보통 이념, 사상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념이라는 건 어떤 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가치 이런 걸 뜻하겠죠. 그래서 법의 이념이란 뭐냐?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즉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겠죠. 그렇죠? 모든 법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정의가 되겠죠.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 울피아누스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랬죠. 울피아누스라는 학자가 정의란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거적인 의지다. 즉 좋은 일을 10만큼 했으면 10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10, 20, 30만큼 더 많은 보상을 줘도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했어요. 또 반대로 나쁜 일을 10만큼 했으면 10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더 많거나 적은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자기에게 몫이 돌아가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가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잘 보면 법이 추구하는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예요, 다르게 표현된다예요. 그렇죠?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모든 시대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라는 건 똑같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정의를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정의다라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그 프린트에 보면 평균적인 정의와 배분적인 정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분배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로 이제 정의의 개념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적 정의는 뭐냐면 모든 인간을 모든 면에서 무차별하게 1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특정한 이런저런 조건이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산술적으로, 즉 계산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 또는 형식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항상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평균적인 정의다. 이게 옛날에 생각했던 정의로운 가치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평등 선거권이죠. 우리나라 같은 평등 선거권 같은 경우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에 대한 형량 부과, 어떤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평균적인 정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과연 저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좀 정의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을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냥 모든 것 차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해도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유명한 말이죠.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약간 신체가 불편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랑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달리기 시합을 한대요. 달리기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뭐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거죠. 평균적인 정의죠. 근데 둘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어떻겠어요? 결과가 언제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의 기회만 줬을 뿐이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원히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요 사람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좀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똑같이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좀 더 앞에서 출발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 몸이 좀 신체가 뭐 건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나보다 앞에서 출발하지? 이거 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서로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야 돼요, 다르게 대해야 돼요? 다르게 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라는 거죠. 좀 다른 사례로 이런 거 있겠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죠. 남자 여자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는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들은 성차별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의 신체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별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고요. 뭐 다른 또 가까운 사례로 뭐 생리휴가 같은 경우, 생리휴가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만 부여가 되는 거겠죠. 왜 남자도 생리휴가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다르니까 다르게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다면 같게 돼야 되는 거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달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거, 그렇죠? 교육받을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분적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비례적인 평등이다, 실질적인 평등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진세,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업적에 따른 보상, 일을 더 잘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배분적 정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합목적성인데요. 합목적성,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건데 무슨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걸까요? 합목적성, 이게 뭐냐? 자, 읽어볼게요. 자,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렇죠? 법이 있잖아요. 법이 만든 내용이 이 법을 이런 법조문은 왜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용들을 잘 보니까 이게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면 이 법의 내용을 뜯어 고쳐서라도 목적에 부합하게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만들 때도 그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법의 모양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놓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약간 여기 정의에 대해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시대마다 다른데요. 예전에 자유방임주의 시대, 이때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을 간섭하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뭐 법이 만들어질 때도 이 법을 해석할 때 또는 법을 만들 때 국가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을까? 가치를 뒀다면 시대가 조금 흘러서 이제 전체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요. 공동체, 우리 사회의 가치가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을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쪽으로 법이 바뀌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현대 복지국가에 와서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증진할 수 있도록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봤던 우리 사회법 같은 경우 있었죠. 노동법이라든지 그런 뭐 경제 관련된 법들. 원래는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이 개인적 영역에만 다 맡겨두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힘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인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이익 추구나 이런 자유가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사회법 같은 경우도 등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법은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법의 약간 유연한 모습이 되기도 하겠죠. 합목적성입니다. 자, 그 법원 탐구를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법이 추구하는 가치.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인데요. 법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법이 왜 안정적이어야 되냐?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범죄는 왜 생기는 걸까요? 범죄.
사람이 나빠서요? 사회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범죄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저거 좀 이상하지 않나? 약간 이런 공감대를 하면서 자, A라는 행동을 하면 이거는 이제 범죄로 처벌한다라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이 행동이 범죄가 아니었는데 내일부터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법이 안 좋은 거냐? 자, 그런 게 아니라 법이 이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경계를 법이 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떤 일정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만들어지면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법은 사회에 어느 정도 질서를 이제 규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법은 쉽게 바뀌면 안 돼요. 약간 한목적성이랑 약간 다르겠죠. 한목적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이 그 원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법적 안정성은 법은 쉽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 그러려면 이제 법이 이제 4가지 요건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애매해져 버리면 사람이 판단해 버리면 기분 나쁘면 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주 바뀌면 안 돼요. 어제까지는 범죄였다가 내일은 범죄가 아니었다가 내일 모레는 또 범죄였다가 이렇게 막 함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로는 국민의 법의식에 맞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4가지 정도 요건이 이제 법의 법적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요거랑 관련된 제도가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시효제도. 이거는 시간적인 효력을 둔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소시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검사가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범죄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살인죄 시효를 자꾸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시효제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거를 그때 가서 재판한다거나 효력을 다퉜을 때 오히려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혼란을 막기 위한 게 법적 안정성인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든지 취득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떤 물건을 A라는 친구가 선생님이 어떤 물건을 빌려줬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그냥 공공연히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빌려준 거예요 하면서 막 들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이걸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한 10년이 지나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까먹어서 선생님도 잊어버렸고 이 친구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들고 다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친구가 계속 들고 다녔으니까 저 사람 건가 보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이런 관계가 굳어졌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이 친구의 물건인 줄 알고 이걸 사버렸다거나 그죠? 모르고 샀을 때나 그랬을 때 그거 내 거였는데 왜 네가 사? 이 친구한테 다시 돌려받으면 이 친구 억울하겠죠. 그렇죠? 이미 법적인 관계가 딱 굳어져 버렸는데 뒤늦게 가가지고 이거를 틀어버리면 모르고 샀던 어떤 사람들한테 이미 잘 사가지고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거 중간에 틀어버리면 법적인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효력을 일정 기간 둔단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이걸 다투지 못하게. 그렇죠? 그렇다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 몫이 아닌 걸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이 추구하는 어느 하나의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법적 안정성의 하나의 대표적인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원 탐구 중에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있겠죠.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악법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막 교과서에 예전에 실려서 이제 요새 많이 뺐는데요. 이게 유명한 일화죠.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는 걸 이제 탈출을 시키려고 했었을 때 억울하게 누명 써서 탈출을 시켰을 때 안 된다. 나 그래도 이 법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탈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분통해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는 그 법이 나를 감옥에 만든 법이 물론 잘못된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해서 버리면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지기 때문에 나쁜 법이라도 그래도 있는 게 사회가 좀 안정적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 법원은 이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이념들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서로 보완해주기도 해요. 아까 정의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정의로운 건지,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게 뭔지,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보충해주는 게 한목적성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모순되기도 해요. 아까 시효제도 같은 경우처럼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정의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모순되기도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법의 이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요. 좀 그냥 법이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 생활에 왜 필요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법의 이념들을 실제로 재판에서는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그 재판 제도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모의 재판 같은 거 한번 사례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